예, 우리 공화당 TV를 시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신탁 통치를 둘러싼 그 좌파, 특히 공산당의 찬탁을 돌변 이후에 그 정치권, 정당 사이의 입장, 또 정당 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이 좌파가 이제 그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변하면서 이게 본격적인 이제 좌우 대립 대결의 시작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이념의 대립이나 또 노선의 대립이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좌우 사이에 이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제 이 좌우익 충돌에서는 이 좌파, 특히 청년들, 학생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충돌을 시작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탁 운동하니까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탁 대열, 시위, 집회에 참석했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학생들이 그냥 대부분 다 참석해가지고 플랜카드를 들고 우리는 반탁 통치를 절대 반대한다. 적극적인 정부 수립, 국가 수립, 국가 건설 뭐 이걸 이제 요구. 또 이것을 이제 주도해 나가는 임정 전 반탁 운동을 나간다라고 얘기. 근데 학생들도 또 다 이제 네. 근데 1월 18일 겨울이었으니까 눈이 좀 많이 왔었나 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린 학생들이 서울 시내를 지나면서 반탁 시위를 했는데 경기여고 학생들이 반탁 시위 플랜카드를 들고 쭉 시위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학병 동맹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학병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 징집당해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군인 일본군으로 봉사했었 징집당했던 학생이죠. 학생들이 이제 일본이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에다가 학병 동맹이라고 하는 학생 조직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갖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방 직후 그 삼청동 교육회관 건물 안에 학병 동맹을 이제 본부로 그래서 학병 동맹은 이제 학도병으로 가서 또 이제 좌익이 된 학생들, 좌익이 좌파 학생들이 좌파 학생들. 이제 이 학병 동맹 학생 운동, 학생에 있어 가지고 좌파의 거점지었. 이 학병 동맹 학생들이 그 반탁 시위를 하는 경기여고 여학생들에게 그냥武력 행사를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비명을 지르고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연약한 어린 여학생들을 가지고 시위에 방해를 하면서 그런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그걸 이제 좌파 학생들이 주도하니까 이때 이제 해방 전국에서 이제 우파 학생 조직, 학생 운동을 이끌었던 보성 전문의 이철승 이제 보성 전문 학교 학생들, 동부 학생들 이제 이철승 씨가 보성 전문 고려대학교 그것도 욕도부였어요. 또뭐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시위,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좌파 학생들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좌우 학생들 사이에 서로 이제 일종의 그 폭발 사태, 유혈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2차 신탁전도 좌파와 우파들 사이의 평화로운 가두 행진, 시위, 집회, 신문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그래도 폭력은 수반되지 않은 채 그래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찬탁, 반탁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서 소위 말해 좌우 사이에 이제
폭력적인 상황,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특히 이제 이 징병으로 끌려갔다가 소병원을 갔다가 자액이 돼가지고 원래 그 자액 성향의 학생들이 만든 이 학병 동맹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그 전투적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이제 소병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전투 경험도 있단 말입니다. 총을 다룰 줄 알죠. 이 학병 동맹 학생들은 하빈 소총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회관 스스로 무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1월 18일날 그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이철승이 동원한 학생들이 좌파 학생들 하다니까 이제 이 학병동맹 학생들이 이제 학병동맹 사무실 본부로 가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무장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폭력이 아니라 총을 쓰는 거예요. 무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 좌우의 학생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충돌해가지고 이 폭력 사태로 피해를 입고 부상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동맹 학생들을 주로 해가지고 무기까지 동원된 상황 속에서 이제 상당히 그 사회 불안, 폭력 상황이 좀 심각해진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좌파 학생들이 소유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평화로운 시위, 집회를 가지고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걸 가지고 진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경찰부장 장택상 경기도 경찰부장이 합병동맹 건물을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에워싸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해산시키고 이를 뺏기 위해 가지고 장택상 경기도 경찰부장을 맡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경기도 경찰부장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11개 경찰서를 이제 관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경기도 경찰부장은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어요.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도계옥이라는 사람이 경기 도경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해방 직후에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사회는 불안정하고 좌우 대립은 심화되어지고 뭐 각종 파업, 시위 이런 것이 많은데 이제 경찰력도 부족하죠. 이때는 아직도 국군이 또 창설되기 전이고 말이죠. 결국 미군이 와가지고 이제 미군정이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경찰로서의 어떤 간의 사회 유지,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조계옥 씨가 도경부장을 실질적으로 수도권을 관장하는 경찰 책임자를 별로 그렇게 뭐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중도에 그냥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해가지고 공석이 한 2달 동안 되었어요. 그런 2개월 공석 중에 장택상 씨가 내가 그 경찰 부장을 맡겠다 요구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한민당의 홍준호 씨가 미군정하고 얘기해가지고 장택상 씨가 경기도 경찰부장으로 1946년 1월 13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장택상 씨 같은 경우 왜 그걸 요구했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뭐 신탁 반탁 찬탁해가지고 사회가 어지럽고 치안이 불안하고 아예 학생 무기까지 동원해 학생 희생자가 나오고 하는 더구나 그 12월 31일 날 송진우 선생이 그냥 암살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도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빨리 이 사회 이 기강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좀 강력하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택상 원해서 경찰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제 뭐 경찰부장 자리도 높은 자리지만은 장택상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송진호 씨가 장택상을 그냥 잘 알죠. 장택상 씨도 일제시대 때 수양 동호회 사건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투옥 생활도 했고 말입니다.
또 장택상 씨는 뭐 일본, 유럽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군정 하지 중장이나 아놀드 군정장관, 러치 소장 같은 경우는 당시 그래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상이었다 이렇게 얘기. 그래서 뭐 장택상 씨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외무부 장관을 하죠. 초기에는 이제 그래서 송진호 씨가 사실은 경찰으로서 이제 장택상 씨를 가지고 누가 추천을 했는데 해방직후에는 송진호 씨가 노했어요. 아예 장택상 씨가 뭐 경찰부장 정도, 경찰부장도 뭐 높은 지위지만은 그 경찰부장과 같은 너무 장택상 씨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자리다.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조계옥이라는 사람이 경기도경부장을 맡아가지고 경찰을 관할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공석인 상황 속에서 이때 그 신탁 정국이 발발하고 한탁 반탁 학생들끼리 부딪히고 6월 사태까지 나오고 좌파 학생들이 합병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무장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장택상 씨는 고향인 칠곡에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장택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말이지 치안이 무질서하고 더구나 충격받았던 것은 홍준호 씨가 살해된 거죠. 어찌 보면 장택상의 어떤 후견자라고 할 수 있는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당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한민당의 그 모든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고 운영하고 했던 사람은 사실상 송진호입니다. 치밀하게. 송진호 씨가 상당히 우파 정치인으로서 치밀하다. 근데 이게 송진호 씨는 선생은 이제 송진호 선생은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좀 임시정부와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싶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신탁 통치가 동아일보 등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 알려져 가지고 임시정부가 밤에 긴급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송진호 선생도 참여했는데 송진호 선생이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필요했다고 했죠. 우리가 꼭 반탁으로만 일변할 것이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선생 같은 경우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더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전제 조건은 있지만 이것은 독립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반탁으로 나가는 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구하고 임시정부 요인들이 그냥 들고 일어서 가지고 막 고아 송준 선생을 성토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송준 선생이 암살당했어요. 아마 이제 그 임정 계열의 극단파들이 과 임정의 입장과는 달리 반탁 운동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했던 고아 송준 선생을 이제 암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택상. 그래서 고향에 있다가 내가 받겠다고 말이죠. 사실 그 장택상 씨가 만약에 해방 직후 홍준호 선생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경찰 부장이 됐더라면은 보다 더 경찰이 강하게 사회 질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도 막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진호 씨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우파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인데 어찌 보게 되면 이제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경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벽에 집에서 자던 중에 그냥 암살당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고아 송준호 선생이 암살당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조심하라고. 그건 이제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송준호 선생을 좀 염려하는 입장에서 너무 저 임정이나 이쪽에서 그냥 좀 극단적인 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몸조심하시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암살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택상이가 스스로 자청해가지고 경기도 경찰부장이 돼가지고 서울과 경기도를 일어나는 11개 경찰서를 지도하면서 혼란했던 신탁정국의 질서, 치안을 유지하면서 특히 좌파의 그런 폭력 행사, 무력을 동원한 부분에 강하게
개최를 하게 됐던 거예요. 실제 해방 직후에 인천 김성수 선생도 5차례나 암살 위기가 있었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와 송준호 선생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장택상이가 경기도 경찰부장이 된 다음에 이승만 박사, 김성수 선생이 돼가지고 철저한 경호를 서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에 그래서 1월 13일 날 경기도 경찰부장이 되고 바로 1월 18일 날 시위를 하는 경기 고녀 학생들이 좌파 학생들의 습격에 의해 가지고 피 흘려 쓰러지고 또 이철승을 비롯한 이런 학생들이 또 뭔가 좌파 학생들하고 이제 무력 충돌하고 평동맹 학생 본부에 이제 무장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택상 경기도 경찰부장이 좌파 학생들의 본부인 평동맹 본부를 포위하죠. 그게 이제 1월 18일입니다. 사태가 벌어지. 밤 11시에 차 한 450. 청동 교육회관에 있는 학병동맹 본부. 그 당시에 학병동맹에 있던 자익 학생들이 한 800여 명이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와 싸가지고 좌파 학생들로 하여금 건물에서 나와라. 그리고 갖고 있는 무기를 모두 회수하라. 반납하다.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학병동맹 그 안에 있었던 학여 명이 저항을 하면서 먼저 총을 발사해가지고 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총을 쏜 거예요. 물론 그 당시 학생들이 갖고 있던 카빈 소총. 반면에 경찰들은 그 당시에는 우리 이렇게 뭐 소총 총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경찰이 갖고 있던 무장력이라는 것은 미군이 갖고 있던 기관단총이셨어요. 기관단총. 그래서 기관단총으로 이제 무장해가지고 가서 학생들이 먼저 총을 발사해가지고 경찰이 사망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설득해가지고 건물에서 나오도록 하고 무기를 다 회수 반납받으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총을 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니까 그래서 이때 응사를 하게 됩니다. 기관단총으로. 기관단총으로 갈겨버리죠. 그런데 기관단총으로 응사한 것은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그 뭐 총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협용으로 저희 학생들이 계속 그 안에서 저항을 하고 특히 그 총을 동원해 경찰까지 죽이고 말이지 이건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위협하기 위해 가지고 기관단총을 발사했던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쏘지는 않고 그냥 일종의 좀 공포 위협용으로. 그런데 학생들이 끝까지 대처해가지고 밤 11시에 시작한 그것이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돼서야 끝나가 되는데 6시까지 일종의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학생들은 경찰을 상대하고 총을 쏘고 경찰은 기관단총으로 응사를 하고 또 학생들 총격에 의해 가지고 경찰이 사망하는 그런 그냥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새벽 6시에 결국은 경찰이 이제 병동명 본부로 진입해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800여 명의 학생들이 다 일단 체포됩니다. 좌파 학생들이. 체포되고 한 명이 사망해요. 한 명이. 그 경찰이 기관단총으로 응사한 것은 기관단총은 학생들이 투항하고 항복할 것을 하기 위한 일제 위협력이요. 공포용으로. 그렇죠.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는데 한 명, 학생 중 한 명이 사망해야 돼요. 박진동이라는 학생. 이 박진동이라는 학생 지금의 그 LG그룹 있죠. LG그룹의 전신이 원래 LG가 원래 그 치약으로 시작했잖아요. 치약으로 시작해가지고 대재벌이 됐잖아요. 저는 그 창업자가 아마 구인혜 씨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구인혜 씨. 라키 상사라고 하죠. 럭키. 그 럭키 치약 했잖아요. 그렇죠. 주로 치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치약 돈을 벌어서
물지에 지금 LG에 재벌이 됐는데 그 창업자까지 그 시에 아싸위가 박진동이라고 해요. 청년 학생이었나 본데 이 학생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경찰에 체포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장택상 씨가 강하게 하려고 포위하고 결국은 밤새도록 학생들하고 총격전을 하다가 결국은 경찰이 학생들 전원을 체포하고 무기를 해소함으로써 일단 다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이제 뭡니까? 피를 흘리는 더구나 총기까지 사용하면서 부딪힌 것이 이게 시작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이후에 6.25 전쟁의 어떤 전주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장택상해가 이렇게 강하게 진압함으로써 어느 정도 사태가 되어지고 혼란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찬탁반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워낙 좌파들이 그냥 조직이 많고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 중에서도 일반인 중에서도 좌파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경찰이 이거 좌익의 좌파의 이제 표적이 되는 것이죠. 경찰에 나서 가지고 사회 진압하면서 이제 좌파들을 강력하게 이제 진압을 하니까. 그래서 그 좌파들, 특히 좌파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테러가 많았어요. 총을 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수류탄을 경찰에 대해서 경찰서에 수류탄을 투척하기도 하고 칼, 뭐 돌멩이, 뭐 이런 걸 돌멩이도 던지고 칼. 그래서 당시 그 경찰관들이 제복을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갈 때는 제복 입고 나갔다가는 이제 언제 어디서 좌파에 동조하는 시민들의 테러 행위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밖에 나가서는 제복을 못 입고 안에서만 경찰서 안에서만 할 때 제복을 입어요. 이 정도로 이제 경찰이 좌파에 의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택상 경찰부장이 그 청년 조직을 강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하니까 더 이제 경찰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택상 씨가 아예 그냥 서에 경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포고문을 내립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뭐 그러니까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이 지켜라. 경찰이 스스로 지켜라 할 정도로 포고문을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좌파들의 위협, 테러에 경찰관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제복을 입지 않고 할 정도로 경찰 제복은 그냥 경찰서 안에서만 입는 그런 모습까지로 나타났던. 이제 학병동맹 사건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 이 학병동맹 사건은 이제 좌우의 그런 물리적 충돌, 총격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미군정도 뭡니까? 공산당이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뭐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미군정은 이제 뭐 공산당도 합법적인 정당으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공산당 활동하는 걸 가지고 막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좌파 공산당 세력의 청년들이 총을 들고 무장까지 하면서 그냥 테러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좌파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우파를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또 사건이 된 거예요. 장택상이 상당히 뭐 강하게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학생 조직, 좌파 학생의 중심인 협병동맹을 와해시킴으로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수습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장택상 같은 경우는 정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일제시대 때
그 푹 경험도 있었죠. 청구구락부를 설립해가지고 이 서재필, 이승만 박사를 지원해 쏠린 이 장택상 집안이 부자예요. 부자. 뭐 조선의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할 만큼 거부였다. 아버지 장성원이 조선시대 관찰사, 특진관. 특진관이라는 것은 최고 벼슬이라 할 수 있는 영의정 이후의 직위가 특진관이라고 합니다. 왕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내리는 벼슬인 것 같은데 아버지 장성원이 관찰사와 특진관을 지내면서 땅이 많고 농사가 아주 뭐 대부호였으니까 3대 부자라고 할 만큼 부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택상의 형제가 형이 이제 아마 위로 둘이 이거 있는데 장택상의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장직상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한전의 전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한전에서 만든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장택상 형 둘째 형 장직상이 이 경일은행이라는 은행도 뭐 만들어서 했고 또 대구 지역에 상공회의소 같은 걸 일제시대 때 만들어 가지고 또 구장도 하게 남선 전기사를 설립합니다. 남선 전기사를 근데 이게 바로 한국전력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원래 그 장택상 집안 이 둘째 형인 장직상이 설립한 남선 전기 회사가 지분이 가장 많고 여기에 조선전업, 경성전업 세 개의 그 업체들이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한국전력 한전이 됐는데 그래서 가장 비중이 큰 남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영 장직상은 미국에 독립운동하던 이승만 박사에 돼가지고 20만 달러를 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20만 달러 뭐 엄청난 거금. 또 이제 그 장택상 스스로 청구구락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재필 선생의 독립운동, 이승만 독립운동.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독립과들을 지원했다. 그래서 이제 이해 가지고 후옥생활, 옥고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항일 투사죠. 또 큰형 장길상, 그러니까 장택상의 큰형 장길상 같은 경우 청산리, 봉오동 전투 이 전투를 지원해가지고 무기를 지원했던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체코제, 소련제, 대포, 총 이런 걸 구입하는 경비를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장택상의 큰형 장길상이었다. 보면 이 장택상 집안은 일제시대 때 조선의 3대 부호에 의면서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지원했었던 그런 집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장택상 수락부입하고 독립운동을 운동가들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했다가 옥고를 치르고 투옥생활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택상이 경기 도경 부장이 돼가지고 서울에 11개 경찰서 아까 서울 경기도가 제가 11개라고 하는데 총 25개입니다. 해방 직후에 서울시의 경찰서가 11개, 경기도가 14개, 25개의 경찰서를 지휘를 하면서 합병동맹을 이제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국방경비대가 1940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설립이 정식 군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경찰이 사실상 이제 군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그 국방경비대 그 군대가 창설되었을 때는 전문 군인보다는 오히려 경찰을 좀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국방경비대 역할이었습니다. 군이 처음에는 경찰의 사회 치안, 질서 유지를 좀 보조해주던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하여간에 이 장택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장택상이 나서 아주 강하게 좌파 청년 조직 합병동맹을 가지고 진압을 하니까 질서가 잡혔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장택상 좌파의 표였던 것이
장택상 집안이 그냥 친일파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둘째 형 장직상이가 일제시대 때 중추행 참의를 했다. 친일파로 또 이제 몰아세우죠. 근데 일제 때 중추원 참의는 그 당시에 조선의 어떤 뭐 나름대로 뭐 유력가들에게 주는 일종의 명예직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떤 돈도 없고 명예직으로 뭐 장직상 그것도 일제하에서 부호고 또 기업을 운영하고 은행을 설립하고 뭐 제도권 하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주는 그런 명예직을 가지고 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행이 중3 그런 일을 해가지고 친일파였다. 또 이제 제형 장직상이 그 화신백화점 창업 중에 박흥신과 또 사돈이었어요. 박흥신 당시 일제시대 조선 최고의 재벌 부호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친일파예요, 친일 행각했죠. 그런 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장택상 집어내가지고 친일파라고 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장택상을 모함하기 위한 그런 성격. 그 첫째 형이나 둘째 형은 다 그래도 보금을 들여가지고 이혜영 집안, 이시영 집안이 사제를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치고 분들도 백상 본인도 그런 독립운동을 치는 또 뭐 사실 이제 조선의 대부호였으니까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사대문에서 가장 양반집 부호들은 서울 주로 그 경복궁 근처 하해동 이런 데서 살잖아요, 그렇죠? 당시 좀 서민들이 사는 수포교, 청계천 거기에 기와집을 되게 있었다고 해요. 약간은 좀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살았다고 합니다. 수표동, 개천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강택상 씨가 살고 있던 집이 기와집 자택이 조선 시대 때 그 포도대장이 살았던 집이었대요. 그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경찰부장, 서울과 경기도 경찰을 총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니까 뭐 조선 시대에 비유하게 되면 포도대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묘하게도 하여간에 그 장택상 씨가 구입해서 산 그 기와집이 포도대장이 살던 집이었다. 그 집터였다. 그런지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뭐 장택상이 해방 직후에는 포도대장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죠. 좌익, 무장화되어진 좌익 청년 조직을 타파하는데, 분쇄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 장택상 씨가 그렇게 강하게 하니까 질서가 잡혔던 거예요. 장택상 씨는 그 당시 이제 경찰장을 맡았을 때가 한 5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나이가 많다라고. 이 사람은 용감했나 봐요. 항상 그 현장을 지휘 감독했던 그 학생들 또 노동자들 파업하게 되면 파업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경찰들을 지휘 진두해. 그런 점에서 이제 후에 그 조병옥 씨 나중에 그 대통령까지 나오다가 이제 유사하다가 사망했죠. 조병욱 씨도 이제 그런 경찰 부장을 맡게 되는데 조병욱 씨는 또그 지시를 내린 형이라 그러면 장택상 씨는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면서 경찰을 진두 지휘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진두하고 앞서 그 학병동맹 학생들을 해산시킬 때처럼 경찰을 이끌고 만약 무기를 들고 가가지고 건물을 에워싸가지고 결국 7시간 동안에 대치와 총에 학병동맹 학생 조직을 이제 와해시키고 체포한 그런 모습. 또 뭐 예를 들어서 용산 철도 노동자들 파업 때도 좀 나서가지고 현장에서 지휘했을 때 김두한이 청년단을 조직해가지고 철도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하고 실제 부딪혔어요. 무력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공식적인 개인 사설적인 단체 조직이죠. 어찌 보게 되면 뭐 김두한 씨는 또 조직 세계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또 해방 시기에는 그 조직에 몸담은 사람들이 좌파와의 싸움에서는 또 행동대장 역할을 했어요. 김두한이 나서가지고 청년단을 조직해 파업 노동자들과 막 부딪혔을 때 그때 이제
장택상 씨로 현장에서 경찰들하고 같이 지휘 지도하면서 있었다. 그래서 이게 그와는 장택상, 조병우가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죠. 그들이 이제 나중에 기원이 되고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관계들 중에 하나가 이 장택상이 그래서 이 해방 직후에 혼란했던 그 당시 사회 질서 치안, 특히 좌파의 그런 걸 동반한 행태에 대해 가지고 장택상이가 아주 강하게 대처함으로써 어느 정도 그래도 사회 질서를 회복하는데 치안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그 위조 집회 사건, 조선 청파사 사건이죠. 그 사건도 이 장택상 씨가 인지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결국은 밝혀낸 위조 집회 사건이 위조 집회 사건 4월 5월 달에 이제 올해 이제 4, 5월에 이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소공동의 근택 빌딩 거기가 이제 원래는 과거 조선은행권 지폐를 발행한 장소에는 해방 전에 일제시대 때는 그 빌딩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비밀리에 공산당원들이 뭡니까 박한영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 대량으로 사회에 이제 유포시킴으로써 강당하고 그러니까 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가지고 경제가 화폐가 혼란에 빠지고 그 위제 집회 사건 또 피한 사람이 바로 장택상이고 그 장택상이 또 주도해가지고 그 집회 주도자들을 체포하고 사건들이 있었죠. 그와 비슷하게 그 당시 공산당이 한 위조 집회 사건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뚝섬에서도 비슷한 위조 집회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뚝섬에서 발생한 위조 집회 사건에는 김구 선생의 며느리인 안미생 여사가 여기에 관여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당시 김구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임정 요인들이 귀국했지만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구 선생 씨 살고 관련돼가지고 위조 집회 사건에 연루되게 되는데 장택상 씨가 그걸 알고 김구 선생의 며느리가 거기에 어떻게 하냐면 비공식적으로 망신이잖아요. 연유가 됐든 간에 며느리 그래서 그냥 비밀리에 안미생을 하게끔 합니다. 미국을 가는 여부도 그래서 비밀리에 장택상이 안미생 며느리를 불러 그냥 봐줄 테니까 하고 난 다시는 이 안미생 여사는 안중근 의사의 조카딸이에요. 또 참 조카딸이고 그래서 이제 미션계 크리스천 학교 영어를 할 줄 해방 이후는 관련해가지고 워낙에 생활이 그게 이제 처벌받을 나머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김구성이 임시정부로 이끌 때 중국 있을 때 김원봉이 그 김구 임시정부 요인을 다 암살하려고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민혁당을 만든 그 의열단을 만든 김원봉이가 참여한 것은 김구 또 임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좌파 독점할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민혁당 계열의 이윤이라는 사람이 김구 선생을 가지고 총격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미국 이후에도 총상 입은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날씨가 굳으면
당시에도 김구 부상 민혁당 이훈환 일선 총독에 의해 가지고 총알 맞은 뿐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귀국 후에도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병원 비도 대주고 그래서 양으로 사실은 김구 선생을 많이 또 도와줬어요. 물론 그 이승만 박사는 철저하게 경호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외무부 부장, 외무부 장 외교 활동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장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음으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서 얘기한 대로 한테 이에게 자금을 주고 어쩔 수 없이 일제가 주는 중원 참의 명예직을 받는 그런 상황. 현재 우리 친일파 기업 일제 시대 최고의 갑부 박흥식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라고 해요. 선생 돌아가신 후에 그 장례 비용은 다시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않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청량리에 가게 되면 시조사라고 있어요. 간판도 있고 아마 출판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시조사 광신 고등학교가 있는데 광신 상업고등학교도 박흥식 씨가 만든 학교장이 백남훈 씨예요. 백남훈 씨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전쟁도 했었고 이론가였고 경제자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가 중에서 친일파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는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또 음으로 보이지 않게 그런 도와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았다 봅니다. 우리가 그냥 일제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또 그 당시에서 뭐 기업을 운영하고 또 인천 김성수 선생과 같이 학교와 또 언론을 또 어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나라가 일본인데 거기서 요구하는 제도적인 상황이 돼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뭐 일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좀 따라 좀 그걸 다 묶어가지고 말입니다. 뭐 친일파도 그냥 외도하고 말이지. 그거는 잘못된 역사가. 그건 어떻게 보면 해방 직후 좌파 특히 공산당의 주도에서 만든 미국 인사들에 대한 낙인 찍히죠. 실제 따져보게 되면 왜 나타나는 부분 좌파가 더 친일력이 더 많다라는 부분 사실로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대 상황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특정한 거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친일파로 낙인 찍고 그건 전형적인 좌파의 그런 선전선동 대중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중들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선전선동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장택상 씨가 상당히 또 그 집안이 부호이면서도 이렇게 제출할 때 이분 등으로 많이 기여를 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제 그런 갖고 있는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의 그런 부분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 사이간에 이 자유의 충돌, 그게 이제 특히 청년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찬탁, 반탁 운동으로 대별되어지고, 그게 이제 물리적 충돌, 총까지 동원되어지는 사건으로 이제 격화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좌우가 생사를 건 사생결단의 어떤 그러한 그 정도로
해결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이 신탁 정국에서 공산당이 수세에 몰리고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또 이제 국정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야 이거 공산당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부분 이제 불리한 입장에 서니까 이 공산당이 이제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1946년에 공산당 자금 활동 또 사회를 혼란하고 또 경제를 가지고 혼란에 빠지기 위해서 조선 정파사 사건, 위조 지폐를 발행하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이게 사실은 이제 뭡니까? 공산당이 조선공산당이 남한에서 이제 불법 단체로 이제 지정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죠. 그 사건 이후에 이군정이 공산당을 가지고 불법 단체로 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공산당의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박헌영이는 비밀리에 관을 동원해가지고 관 속에 숨어가지고 개성을 넘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 박헌영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찬탁하면서 조선이 소연방에 로 들어가자 이런 망을 해가지고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그래서 그 성균관대 초대 총장이었던 심산 김창수 선생 서울 종로 내거리에서 그냥 대낮에 박헌영을 꾸짖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박헌영이가 참 조선공산당의 어떤 지도자이면서도 박헌영이가 작죠. 안경 끼고 동그랗고 말이야. 충청도 예산 출생인데 경기고 15회를 졸업했습니다. 영어를 잘했나 봐요. 특히 이제 변장수를 잘했어요. 변장수. 그래가지고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터지고 이제 박헌영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더 이상 남한에서는 활동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갈 때 이제 관에다가 관 속에 자기 몸을 쓰고 그래서 그 개성 남북 접경 지역의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간 거죠.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의 뭐 부수상, 초대 외상도 하고 보면 이제 김일성하고 이제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 김일성 밑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박헌영은 김일성을 상당히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공산당 비밀 조직을 이끌었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이제 공산당 본부인 소련의 코민테르로부터 정식 인정받은 자인데 김일성은 뭐 그런 기반도 별로 없고 결국 이제 소련의 지원하에 들어간 그래서 이제 그 박헌영은 공산주의 운동사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본류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김일성은 상당히 업신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북한으로 가가지고 김일성 부상 초대 외상을 하면서 결국은 6.25 전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면은 소위 말해서 박헌영을 따르는 남로당 세력들, 지하 남로당원들이 많으니까 10만 명 정도가 뭐 남로당원이나 그게 영향을 받은 남한의 주민들이 봉기할 테니까 서울만 점령다 뭐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추동했던 박헌영. 그 박헌영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 이제 공산당이 뭡니까? 무한 폭력으로 이제 위조 지폐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 폭동, 제주 4.3, 여수 순천 반란 이런 사건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폭력, 반란, 폭동 이걸 이제 공산당이 주도하게 돼요. 그 시작이 어찌 보게 되면 반탁 때 이미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행태의 대표적인 예가 거의 청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병동맹, 소병들로 구성되어진 학교에 반탁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시위대에 대해서 실려가고 테러를 하고 총을 동원해가지고 죽이고 말이죠. 이런 상황까지 발생.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장택상 씨가 강하게 진압을 함으로써 질서를 치안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산당이 더욱 추세져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이와 같이 해방 그 신탁 반탁 그 전까지는 주로 그렇게 서로 이념 노선 또 정치적인 견해 차이 노선 차이 이런 걸로 싸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력으로 그 피를 보는 좌우 대결이 신탁 전국대 찬탁 관탁을 계기로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 이때부터 사실은 뭡니까?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그런 총격전, 그 총격전을 진압한 장택상 경찰부장 활약.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이 어떻게 수세에 몰리고 더 극한적인 방향으로 파괴 활동에 나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